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어떤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이고 그리고 10,000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소시효라는 거 결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사 문제에 있어서 공소시효란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을 잊는 것, 그리고 그 단죄를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게 공소시효 만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께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역사적 문제에 실체에 접근하고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시간이죠.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오늘도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월에 이어서 5월도 참 가슴 아픈 달이 되고 있어요. 예, 우리에게 왜 이 아름다운 봄날은 이렇게 늘 아픔으로 기억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 또 아픔과 치유가 교차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보면, 근데 우리 역사도 조금 안타깝게도 보게 되면 이 치유 다음에 아픔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4.19가 있으면서 5.16 쿠데타가 오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죠. 5.18이 있었으면 전두환 군부가 집권하고, 또 세월호 같은 경우도 참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대통령 사과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욱더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직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 스스로 마치 용서받은 양 행동하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습니다. 예, 뻔뻔스러운 게 없죠. 전에 5.18 광주민주항쟁 때 50의 핵심 실세가 그런 말을 했죠. 용서를 해준다면 내가 사과하겠다. 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럼 뭐죠? 사과의 권리가 죄를 지은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용서의 권리조차도. 예. 예,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회. 예,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더 진지하게 귀 쫑긋 세우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네, 여기는 대한민국 공정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을 함께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허정 과도 내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허정 과도 내각의 역사적 성격과 평가를 좀 해보면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허정 과도 내각 다음에 이제 장명 내각이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허정 과도 정부를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과도 정부는 여야 합의에 짜인 민주화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임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리 내각이라 하시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뭐냐면 부정선거 관리자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 같은 개헌 문제라든지 또 부정축제자 문제, 불법 그다음에 그 발포자 그죠? 처벌 이런 것들 또 이런 여러 가지들도 그 과정적으로 해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자체가 뭐냐면 주로 자유당 출신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 많았고 그다음에 이 정신이라기보다 어떤 그런 관료적 스타일이었어요. 전문가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4월 혁명 정신을 그대로 계속해서 어떤 밀어 추진해야 될 그러한 성격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이행하는 과도적 내각이었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시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4월 혁명의 과제들을 이 보수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웠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굳이 하나 있다면 어쨌든 최초의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통과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왜 이제 그동안 보면은 의원 내각제 얘기가 몇 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고요. 그리고 사실 이 내각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로 과도정부 당시의 개헌을 통해서요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네. 내각 책임제가 논의된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승만 때문이죠. 뭐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 보다도 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두 가지가 됐던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을 막강하게 자꾸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두 번째는 이승만 개인이 뭐냐면 이러한 권한을 이용해서 또 일당 전제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종신 독재로. 네. 이래서 안 되겠다. 정말 견제를 해야 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로서는 내각제로 이행하자는 분위기가 충분히 이제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론상 내각제 이행은 별로 저항 없이 진행이 됐을 것 같고요. 뭐 자유당 입장에서도 할 말은 없었겠네요. 야, 할 말은 없지만 이른바 개길 건 개겠어요. 네. 아,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해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네. 정당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렇죠. 수월하게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무엇보다도 이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냐면 이 개헌하는 데서 두 가지 쟁점. 하나는 현재 있는 국회가 개헌을 한 다음에 총선거를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헌법을 재헌을 하고 쉽게 말하면 헌법을 고치고 총선거를 해서 새로 또 이제 국회를 뽑는 것일까. 아니면 현 국회를 먼저 해산하고 총선에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개헌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 개헌론하고 선 국회 해산론이 있었습니다. 이 두 입장에 부딪힌 데 있어서 뭐냐면 이 국회를 먼저 해산하는 데서는 당연히 자유당 쪽은 반대했죠. 네. 아니 근데요. 사실 자유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개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격도 없고 오히려 탄핵 대상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더러운 손으로 다시 헌법을 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냐면 당시 여론들은 뭐냐면 개헌은 새 국회에 맡겨야 된다. 새로운 국가 창설은 세사를 요구하는 민심에 의해서 다시 돼야 된다. 그래서 바로 새로 헌법을 제정하는 것, 민주헌법을 제정하는 것부터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말했듯이 비민주적인 관료조직도 타파해야 되고 자유당 관료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새로운 법주사에서 뭐냐 가장 중요한 반혁명 분자 처단.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해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국회는 비상시국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4.25 네. 혁명의 여파로서. 근데 이들은 뭐냐면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로 뭐냐면 3.15 부정선거는 무효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재선거 실시한다. 당연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가도 내각 아래 내각 책임자 한다. 또 당연하죠. 근데 마지막에 개헌 통과 후 민의원 총선거를 즉시 실시한다. 아, 개헌을 먼저 하자. 예.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통과가 됩니다. 이게 이승만 하야하던 바로 당일이래요. 그렇죠. 4월 26일.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이 그렇게 해서 하야하던 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각 책임제 기초위원회가 이제 4월 29일 날 출범해버리죠. 예, 예. 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자유당 의원들 개헌 과정에서 목리 부렸겠죠? 뭐 주특기가 남 잘된 건 절대 못 보는 것들이 또 보면 독재 주특기예요. 아,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네. 똑같을까요? 예. 그래서 얼마나 웃음냐면 6월 달에 자유당 의원이 그 당시만 해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해 현재 국회는 자유당이 다수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144명의 자유당 의원들이 이 개헌 과정에서 바로 이제 반혁명 내지 이제 선거 사본 부정 축제 이런 문제들 하면 자유당 의원들이 결국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처벌 대상일 것이고. 근데 뭐라냐면 자유당에 대한 보복이 시정되지 않으면 우린 총사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요. 예. 근데 참 강크죠. 아유, 정말 후원 붙이는 예나 지금이나. 네. 예. 지금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요. 근데 뭐 심각하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미 뭐냐면 곧 얼마 안 있어서 104명이 탈퇴해버려요. 그래서 예. 뭐 이래저래 30여 명만 남아버리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소수 정당화 돼버리니까 네네. 발언권을 가지지 없어 사실상은 자유당은 붕괴에 이르르고 총선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한 번 더 받는 절차만 남게 돼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각 책임제안은 통과되고 네.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에 기초하고 하지만 이 헌법은 내각 책임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제도적 장치를 새로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서 뭐냐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7월 선거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죠. 네, 네.
자, 그 허정과도 정부가요. 1960년 4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임시적으로 존재했었던 예, 그렇죠. 자, 그러면서 7일 총선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쯤에서 내각 책임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내각 책임제를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너무 짧았기 때문에 9개월 정도 장면 내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각 책임제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 장면 정권을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5.16 쿠데타 세력들이 장명 정부는 무능 부패 사회 혼란 초래.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 9개월이 정말 군부가 나와서 혁명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따지기 위해서는 조금 자세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요. 굉장히 좀 조명을 못 받고 있는 정부가 몇 개가 있죠. 근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장면 정부란 그렇죠.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쿠데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논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예. 원래는 논쟁이 안 돼요. 군부가 어디서 건방지게 쿠데타입니다. 예, 쿠데타입니다. 예. 명백한 쿠데타지만 국가 반란죄입니다. 지금. 당연하죠. 예. 예. 이런 걸 내란 음모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이 개헌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내각 책임제인데 영국식 내각제를 본떴어요. 예, 근데 저는 이 개헌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의원 내각제보다 그 의원 내각제를 뒷받침하는 민주주의 사상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때 보면 이것은 바로 이 제2공화국이죠. 이 제2공화국에서 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자유를 신장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라기보다 이승만 정권이 워낙 심각했던 문제인데, 네.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비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이승만 때는 이를 필요할 땐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아까 이승만 정부 때는 헌법 조항 자체에서. 헌법 조항 자체에서 이것들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군요. 그렇죠. 예, 조항이 있었군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아예 없애버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무조건적인 기본 권리죠. 아, 이거 말 그대로 4월 혁명의 성과가 민주주의의 보장으로 발전을 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최소한의 자유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최소한의 자유라는 거죠. 예, 당연히 보장돼야 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각제를 설명해 보자면, 특이한 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뭐냐,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의례적인 국가 원수죠.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최고 원수. 네. 예. 근데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뭐냐면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반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각을 이끌고는 거죠. 네.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관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장관들이 바로 또 국무위원이 되겠죠. 그렇죠. 국무회의를 또 주관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역할을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하는데 예. 내각 책임제에서는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물론 우리 이제 얼마 전에도 책임 총리제 얘기 좀 나왔었죠. 대통령 네. 혼자 다 독식하니까. 근데 이게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국회와의 관계 속에서 또 그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 이제 그럼 대통령은 아무 역할도 안 하나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떤 속된 표현을 얼굴 마담이라고 그러죠. 뭐 그 정도 뭐 수준밖에 안 바지 사장 되니까. 얼굴 마담 뭐 그렇죠. 그러는데 예.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었겠죠. 예. 우선 국무총리 지명권이 있습니다. 아, 예. 이거 근데, 강력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대충 합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예. 예. 왜냐하면 국회에서 합의해서 나온 이제 국무총리인데, 그다음에 계엄 선포 거부권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정부의 정당 소추 있죠, 소추제도, 네. 동의권이라든지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심판관에 대한 임명권,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주목된 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대통령 권한인데 저 대통령제에서는 여기서는 아니,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네. 국무총리 권한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임명권을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도대체 어떤 것이 국군 통치권의 핵심이겠습니까? 이게 헷갈리죠. 네. 예. 그러니까 국군 통수할 때 장애 국군 통수권자라면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 그러니까 군령들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국무총리한테 사실 있는 겁니다. 국군 통수권은 내각 책임제 내에서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 임명권은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통수권에 포함되는 영역이 국무총리한테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5.16 때 문제가 당연히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장명 총리는 없는 상태에서. 네, 쿠데타 일어나니까. 그렇죠. 윤보선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 책임을 할 것인가는 권한 문제가 예.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뭐냐 장면에게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단호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5.16 때 쿠데타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흔히 이제 쓰는 말 중에요. 여기도 이제 이 용어 속에도 있어요. 내각 책임제. 그리고 예. 지금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책임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책임이라는 말을 쓸 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 책임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지. 뭐 도의적 책임령을 가지고 내각 책임자라고 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명백하게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국무위원들이잖아요. 네, 장관들이. 국무위원들. 예. 네, 이들이 일종의 내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들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뭐냐 이들이 행정권을 가지고 있죠. 쉽게 행정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뭐냐면 이들이 뭐냐면 누구에게 책임지냐면 그 당시 양원제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으로 실시된 거죠.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양원제자 상원과 하원이라고 얘기한다면 하원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민의원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연대 책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 중에서의 과반수를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국무위원의 과반수를 바로 민의원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책임 내각제 핵심이에요. 아. 자, 그런데 또 상호 견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국무원에서 내각에서는 민의원의 해산권, 쉽게 말하면 국회 해산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각 총사퇴하면서 국회가 해산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할 때 바로 국무원은 민의원 해산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뭐냐 민의원도 대항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무원의 불신임권을 제도화한다. 그래서 상호 책임을 지게 만든 것이죠. 왜 일본 가끔 정치 소식 나올 때 정가 소식 나올 때 예. 수상이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의회도 해산시켜 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죠. 저희가 받아들이면 예.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것이 뭐냐 잘못했을 때 다시 새롭게 네. 민의를 재반영한다고 해서 국회 해산을 하지만 이제 반드시 꼭 그렇게 간다는 부분은 없지만 어찌됐건 그런 대로 이제 나름대로 또 민주적 절차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양원제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 개헌안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 양원제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보통 고등학교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 에서 보면 제2공화국 헌법 정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쉽게 말하면 민의원과 참의원 두 개가 있어요. 네. 굳이 서양식으로 얘기하자면 민의원이 하원에 해당하고 참의원이 상원에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민의원이 더 많은 권한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 이제 제도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변화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또 이제 드디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시행됩니다. 아, 물론 이공화국 때, 예. 네. 바로 아시죠? 이승만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에 직접 선거를 하는 것하고 또 하나가 가장 4월 혁명에 발대됐던 것 중에 하나가 경찰 공무원의, 그죠? 네. 정치 중립화. 예, 그래서 중립화를 제도화하고 명문화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1950년대에 지방자치제가 있었고요. 네. 이승만이 이것을 임명제로 바꾸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렇죠. 그리고 다시 4.19 혁명에 의해서 직접 선거로 바꿨는데, 예. 이 지방자치제 또한 1961년 5월 16일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단명하고 많은 그렇죠. 비극을 겪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사실 지방자치제는 그래서 뭐냐면 박정희 때 이후로 1990년대 90년 초까지 계속 자치체가 없었잖아요. 아, 맞아요. 다 임명제였어요. 예, 그다 생각해보니까. 1991년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얼마나 많이 반대했어요. 그다 이제 수구정당에서 했는데 91년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을 때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없었어요. 이른바 최고 뭐라고 책임자 수장이라고 예, 얘기하죠. 수장이죠. 그 지방자치단체에. 예. 는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쪽짜리였죠. 그러다가 1995년에 왔어야 2월 달에 지방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을 모두 선출하는
이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온전한 지방자치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면 뭡니까? 4.19 때 했던 지방자치제가 몇십 년? 30년 이상 한국의 독재 세력이 지체시켜 놓은 거죠. 그러네요. 네. 예. 아,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참 아까워요. 그 30년 동안 뭘 했겠어요? 수고 세력들이 지역의 유지로 토로서 지방자치체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쥘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을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오랫동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할 때 보면 지역의 유력자라는 게 민주적 인사나 전문가가 아니라 아니에요. 토것들이 되는 예, 구도. 그 지방 유지 세력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예. 예. 그 토가 자리 잡는 게 30년 동안 있어버린 셈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예, 예. 저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아마 팜플렛 받아보시면은 거기에 뭐 민선 몇 기 시장, 뭐 민선 몇 기 단체장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민선이라는 게 1995년 6월 27일. 그렇죠. 예, 처음으로, 예, 지방자치단체장 뽑게 되는 건데요. 네. 자, 자유당 때에 만든 개악된 국가보안법, 그리고 경향신문 강제 폐간의 근거가 된 군정법령 제88호와 또 각종 악법들, 그 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을 댔겠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4.4월 혁명은 부정선거만 아니라 장명 내각도 4월 혁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악법들을 없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한데, 이 문제는 이제 국가보안법은 좀 논란이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은 했어요. 그 국가보안법에서 정보 수집제라든지 네. 언론 조항에 대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왜냐하면 그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됐으니까 그래서 늘 비난받은 조항은 삭제됐는데 문제는 또 새로운 게 추가됐어요. 그게 뭐 불법 지역 왕래 조항. 불법 지역 왕래 조항. 예, 가설 안 들고서 가면 안 된다. 아, 북한이라든지 뭐. 아, 국가에서 막는? 예. 예. 또는 범죄 예비 음모 조항. 그건 그대로 두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뒀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된 게 불고지죄예요. 이거는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불고지죄라 함은 고지되지 않아도 죄가 된다. 알리지 않아도. 알리지 않으면 죄가 되죠. 알리지 않으면 죄가 되는. 예, 인지하고도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아, 너 알았지? 너 알고 있었는데 얘기 안 했지? 너 알으면서 왜 고자질 안 했어? 이거예요. 예, 전 국민을 정말 고자질쟁이로 만드는, 예. 지금 사실 불법 지역 왕래 조항이라든지 예비 음모 조항, 불고지죄.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나오고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존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장민 정권 때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진보 혁신계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이거 인권 유린이다. 네. 했는데 어찌됐건 이 불고지죄가 추가됨으로써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공포된 지 1개월도 안 돼서 법이 적용된 거예요. 와.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이른바 여간첩을 감춰줬던 형부가 어떻게 형부하고 왔는데 차마 이제 고발을 못한 거죠. 간첩 은닉죄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그 영문학자자 그 연극 전문가이신 오합수이란 분이 있었어요. 네. 대학 교수인데 이 양반도 뭐냐면 이 매부 간첩이 온 거예요. 매부가. 아. 어차피 뭐냐면 이 흔히 말해서 간첩이라고 할 때는 또는 이제 올 때는 가까운 이제 친척들부터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근데요 사실 이 불고지죄 항목 지금 듣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반인륜적이고 예. 그러니까 진짜 모를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차마 가족 간에 이 혈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다시 말해 인륜이 우선이냐 국가보안법이 우선이냐 이 문제죠. 항공방식 우선이냐. 이게 북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하섭이라는 사람이 그 매부 왔을 때 당장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떠났어요. 네. 그러다 양반이 체포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도 불고지죄로 체포됐어요. 근데 정작 이 양반은 국가보안법이 새로 개혁됐는데 불고지죄가 있는 줄도 몰랐단 말이죠. 그 당시 사실 영문학자 대학 교수면은 예. 최고의 지성인인데 예. 그분들도 몰랐던 죄죠. 예.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인터넷 보니까 김도영 변호사라는 분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불고지죄는 그 위에 불고지죄뿐만 아니라 아까 보면 범죄 예비 음모 조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겨요. 예비 음모 조항이요. 예비 마음을 음모. 먹었다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박정희 때 단골이 되는 거예요. 야. 정적 탄압할 때나 일반인들 탄압할 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다요. 그 김도영 변호사님 어떤 글을 보니까 이 가족 모임에서 동생이 북한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동생 사진 출처를 얘기는 안 했단 말이죠. 네네. 네. 근데 뭐예요? 가족들은 볼 때, 이건
북한에 있는 사진이면 어찌됐든 북한에서 유출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거 뭐 불문에 붙이자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신고 안 했던 형, 누나, 형수, 동서들이 나중에 불고지죄로 걸린단 말이에요. 바로 국가보안법 제10조죠. 그러면은 아니 이 상황에서요. 경찰에 가가지고 제 동생이요 북한에 있는 저희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예. 제 동생을 신고합니다. 이래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제 이 국가보안법에서 불고지죄가 계속 얘기가 되죠. 아, 이게 정말 진짜 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가까운 친인척들 뿐일 텐데 이들에게 뭐 가족 간의 애정을 버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거 정말 이 우리의 어떤 의식에 반하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정말 혈연 개념이 강한 네. 뭐 공동체 유죄가 강하고 또 유교적 의식이 강한 이 가족주의 아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하면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부분이 비록 국가 안보를 이야기한다지만 그런 인륜까지도 파괴내는 그런 강력한 것들 하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신고할 거 말할 거 했어요. 당연하죠. 예. 근데 사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옛날에 책을 봤을 때 북한 체제가 나쁜 점 할 때 북한에서는 아들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네, 저희 그렇게 배웠잖아요. 뭐 반동이라고 해서 네. 신고해서 표창을 받았다. 그래서 북한은 천년도 배반하는 나쁜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박정희 시대 때 제 교과서를 보니까. 네. 근데 정작 우리나라도 똑같네요. 똑같이 불고지죄가 또 그거 아니에요. 저희 왜 아들이 아버지 고발해야 되는 거죠. 고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 비슷하게 서로가 서로의 신뢰가 깨졌을 때 야 우리 5호 담당자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냐? 북한처럼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도 그렇죠. 그 불고지죄가 남아 있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게 침묵의 자유를 위반해요. 침묵의 자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가 어떤 사상이 있을 때 그 사상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따라서 뭐냐면 강제로 당하지 않는 한은 내가 침묵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비권이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네. 근데 불고지죄는 한마디로 하면 침묵의 자유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다시 말해서 진짜 존립의 근거 자체가 성립하지 이것 때문에 않아요. 가족 관계 많이 파괴됐어요. 아. 왜 신고 안 한 사람들거든. 이게 차라리 이제 찾아오지 말지 왜 날 찾아서 이제 우리 가정까지 파괴시키느냐 이런 얘기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입니다라고 그냥 간단히 넘어가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조항이라는 그렇죠. 거죠. 뭐 지금 예. 뭐 방공지상주의나 수구들은 뭐 국가를 위해서 방공 위해서 하지만 정작 본인 한번 당해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요. 본인 한번 당해보십시오. 예. 자, 언론의 경우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뭐 개양심을 폐간했던 그 죽음법이죠. 군정법령. 예, 군정법령. 예, 그 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물 허가제를 없앱니다. 출판물을 허가했다는 것은 출판의 자유를 억누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거죠. 그렇게 되고 정당이나 정치단체 등을 간단하게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요즘 집회나 시위가 많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손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사회가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1960년하고. 집회 24시간 전 소관 경찰서장에게 집회 그 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허가하도록. 아, 바로 허가하도록. 예. 예, 허가제. 그러니까 평화적인 시위의 경우에는 24시간 이전에 신고로서 괜찮다. 신고제. 신고제.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평화적 시 물론 폭력적 시위를 하겠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다 예. 평화 시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 현실은 이 1960년대보다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4.19 당시와 해도 참, 그죠? 야. 장면 정권 당시와 지금 현 정권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그쵸? 몇십 년이 후퇴한 거잖아요, 현 정권이. 네, 지금 저희는 민주국가에 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총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바로 예. 7.29 총선이죠. 예, 7월 29일 총선이죠. 뭐 당연히 뭐냐면 민주당에서 가장 능동적이었겠죠. 그래서 민의원과 참여원에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정당 추천 후보를 내셔서 네. 사실상 차기 집권이 이제 예견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설마 자유당 소속 의원들도 출마를 했을까요? 저 같으면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는 못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죠. 누가 옛날에 정신이 외계인 같다 그랬지만
독재 정권에 빌붙었고 그 일부였던 정치인들은 외계인을 넘어서서 그죠 불가사의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흔히 그런 얘기하죠. 예.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그 당에 몸을 담을 수 있나. 예. 일단 자유당은 물론 그 대신 이제 뭐냐면 공식적으로 후보를 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명백하게 죄를 지은 놈들이 지금 뭐냐면 다시 출마해서 다시 권력을 쥐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천 받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건 그 타도 사회하고 더 다르죠. 이건 완전 타도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민의원과 참여에 많이 누가 근데 가봐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실제 후보를 많이 내지 못했어요. 왜? 떨어지는 정당이 안 가니까 또 철새 기회주의자들 또 옵니까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해서 그런 거 어떻게 되냐. 이 자유당 계열의 과거 자유당에 있었던 분들이 변신하겠죠. 무엇으로? 무소속으로. 이게 출마를 합니다. 예. 한편 민주당은 네. 뭐죠? 신파, 구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신구파. 예, 이들로 나눠져서 선거에 참여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민주당은 신파든 구파든 민주당이었어요. 그 당시로서. 네네. 네, 이렇게 됩니다. 예, 어쨌든 사실상의 수권 정당으로 예정된 민주당이 가장 많은 후보를 냈을 테고요. 예. 그리고 자유당도 적지만 후보를 냈습니다. 또 한 세력이 있잖아요. 왜 혁신계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이제 핵심계라 불리죠. 우리가 그것도 진보 세력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자, 이들은 갑갑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분명히 4월 혁명의 필요의 대가로서 민주주의 되었지만 많은 분이 부족하다 보는 분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이 혁신계 세력들이 각각 정당을 조직했어요.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혁신동지연맹, 한국사회당, 사회혁신당 이런 정당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회대중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들은 뭐냐? 이 4월 혁명의 성과는 보수와 핵심으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조차도 사실은 한국에서 과거에 한민당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계열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 보혁 구도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통일 정책부터 다양한 걸 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왜냐하면 이 자유당 때는 끔찍했잖아요. 나오더라도 그냥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르고 네. 또 죽산 조봉암 건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열리면서 이들도 발언권을 갖고 이 기회를 통해서 진출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 자유당의 몰락, 혁신계의 좌절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선거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의원 233석 가운데 175석, 참의원 58석 가운데 31석을 차지했고요. 나머지 의석은 민의원의 경우 무소속 46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한국사회당 1석 및 기타 군소정당 5석, 또 참의원의 경우 무소속 20석, 자유당 4석,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민족진보연맹 등이 각각 1석씩을 차지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때는 부정선거 시비는 없었나요? 경찰과 행정조직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더 이상 할 수 없었겠죠. 네. 네. 그래서 관권 선거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역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란 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민주주의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제 그것이 사라져야 될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근데 이 선거 후반전에 들어오게 되면 이 자유당계가 유독 많이 출마한 쪽이 경남 지역이었어요, 이때. 예, 여기서는 아예 데모와 폭력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여전히 자유당 방식의 선거가 치러졌나 보네요. 약간 좀 내용이 달라요. 근데 어수선했던 내용들이. 그냥 낙후된 어떤 그 선거보다는 분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상남도 창녕 있죠. 네네. 또 고성, 또 김천, 전라도 남원, 이제 갑구, 남원에 있었던 갑구. 이런 데서 자유당 세력들이 자유당 또는 무소속 나왔단 말이죠. 그 지금서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니 저놈이 타도 대상이 출마를 해? 그렇죠. 반혁명 세력 대두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열이 나버리니까 투표함까지 파괴해버립니다. 심지어 창녕에서는 투개표를 정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전력 있는 이부자를 납치해버려요. 그래서 국민재판까지 합니다. 너 나쁜 놈 아니냐. 야. 따라서 이게 혼란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내용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뭐냐면 정치적 대중들이 가는 정치적 열망, 네. 명백한 혁명적 분위기들하는 부분을 정치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구악들이 그대로 다시
버젓하게 출마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들이 섞여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있겠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도 그 당시 그 시민들의 의식이 정말 성숙했구나.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잘못한 사람을 뭐 그 정도 잘못이야 또는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명확히 알고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서글픈 게 뭐냐면은 진작에 사실 선국회 해산을 하고 개헌을 한 다음에 자유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했다면은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애초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미리 국회 해산하고 그다음에 뭐죠 자유당에 대한 심판을 과도정부 때부터 제대로 했다면 뭐냐면 공민권 제한이 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러운 손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니까 사실 결국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은 거예요.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네. 뭐 그 당시 더 했겠지만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자유당 또는 자유당 또는 과거 자유당 출신 사람들이 꽤 당선됐어요. 일단 보게 되면 자유당 후보 2명이 민원에서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뻔히 아는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자유당계 10명 내외가 당선됐는데 그중에서도 왜 자유당에서 국회의장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재학. 아. 네. 이 같은 경우 옥중 당선이 돼요. 어떻게? 아, 저는 진짜 지금 이거는. 부정선거로 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민원에서도 자유당이 뭔가 10여 명 아닙니까? 참여연에서는 구자유당계 그러니까 20여 명이나 당선돼요. 아니, 이때는 4.19 혁명 직후란 말이죠. 굉장히 민도가 높을 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이게 특히 이 참여연 쪽이죠. 이게 굉장히 선거가 복잡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 상원이라고 들 수 있잖아요. 예, 상원 의원. 예.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 당시 인구 비례를 했을 때 이 상원에다가 58석, 그러니까 참여연에도 58석을 배정했어요. 네. 그런데 뭐냐면 유권자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배정된 인원이 이제 58명을 지역별로 인구 비례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뭐냐면 유권자들이 지역에 배정된 인원의 절반을 투표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의 경우에는 인구 비례를 하면 6명이네요. 58명 중에서 6명이 바로 서울에서 참여를 출마한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우리들은 뭐냐면 유권자들은 그중에 3명을 찍을 수가 있어요. 네. 예. 예, 이렇게 됐다는 게 따서 뭐죠? 1, 2, 3명을 찍다 보면 그래도 이해가시죠? 네. 유권자가 3명을 찍을 수 있다. 차라리 네. 한 명이면 모르는데 한 명만 찍으면은 차라리 민주당만 되고 자유당 그렇죠. 출신인데 3명을 찍게 되니까. 예. 그동안 해놓은 기득권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또 복잡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참여연이 1부, 2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여연이 58석 가운데 절반은 3년마다 절반을 뽑게 돼 있어요. 네네. 들어보셨죠? 아, 네. 미국에서도 그렇게 되고 뭔 게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하죠. 예. 근데 1부로 출마한 사람은 6년, 2부로 출마한 사람은 3년이에요. 어. 뭐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많이 복잡하네요. 근데 그 당시 사실 국민들이 이걸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자유당이 아직 해소가 안 됐죠. 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집권당이니까 기호 1번. 뭐 이렇게 유리화되죠. 야, 예. 사실은 지금 저희가요, 일본이라든지 미국, 또 영국,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를 하고 있고 양원제를 하고 있는 국가 얘기를 들을 때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양원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연과 민의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짧게 단명했던 양원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다양한 제도도 아셔야 된다 봅니다. 예, 가십보다도 중요한 게 실제 시스템들이 민주주의를 담보하냐 안 하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지만 정치권에서 내각 책임제 얘기가 나오고 양원제 얘기가 나오고 뭐 할 때 의원 내각제가 나올 때 그게 적어도 무슨 의미인지는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가 보면 단원제하고 양원제가 있어요. 네. 단원제라면 국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양원제는 국회가 2개의 국회가 있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그죠? 예. 원래 영국에서 시작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영국에서 하원과 상원. 쉽게 말하자면 하원은 상원은 귀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원은 일반 그죠? 젠트리 계급이나 아래로부터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영국 민주주의 자체가 굉장히 과도적으로 이행되지 않습니까? 네. 긴 세월 동안. 그렇죠. 예, 제도화가. 그러니까 귀족에 대한 전면적 타도가 안 되니까 그죠? 하원을
상원으로 귀족을 묶어놓지만 그 대신 권한은 계속 하원에게 집중되는 방식, 이것이 양원제의 출발이 됩니다. 근데 지역마다 이제 이것이 실제 적용될 때는 우리는 귀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데나 이때 연방제 같은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귀족을 위한 상원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단원제 국회의 폐단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단원제에서 일당이 독주하다가 그저 그 당이 독주하면 이것이 뭐 개헌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날치기 개헌해버린다. 단원제에서 압도적 다수가. 몇 번 저희도 예. 겪고 있죠. 네, 예. 그리고 한 번 더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네.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양원제 자체가 이제 원래는 있었어요. 아, 예, 있었는데. 헌법상에는 예. 있었지만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한테 계속 하라고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죠. 이승만 왜 합니까? 복잡하게.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바로 이제 이 1960년 6월 달에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돼서 7월 달에 선거가 된 것이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뭐 복잡한 얘기는 다 필요 없고 아까 미니언보다 숫자가 적겠죠. 네, 58명. 미니언보다 참의원은 숫자가 적습니다. 예, 4분의 1 수준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데 뭐냐면 이 참의원의 경우에는 이 미니언에 비해서 어떤 권한이 있고 없고를 비교하고 치는 게 간단하겠죠. 네. 국무총리에 대한 지명에 대한 동의권 네. 또는 국무총리 선출권이 없었어요. 이건 바로 민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민의이 더 중요한 것은 최고 내각 수반을 민의이 뽑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은 상당히 참여는 제한적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법률안, 예산안 통과도 사실 민의원을 통해서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서 참여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헌법재판소 있죠. 그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바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질 때 심판관 정원의 3분의 1의 선출권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참의원 제도는 원료 군사 쿠데타로 그죠 뭐죠 해산되면서 그다음에 박정희는 다시 단원제로 돌아갔죠. 예, 뭐 저는 양원제가 더 좋다고 단원제가 더 좋다보다 원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두자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의회 사상 최초로 구성됐던 참의원 단명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자, 민주당의 구파와 신파의 갈등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은 긴지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총선에서도 혁신계는 사실 좌절되고 자유당은 몰락했으니까. 그럼 뭐죠? 이제 그 안에 두 개의 파벌이 있었는데 이들이 뭐냐면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파, 신파를 조금 우리가 좀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냐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한민당 아시죠? 네. 이승만과 손잡았던. 한민당. 예, 한민당이 나중에 민주국민당으로 바뀌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민국당이라고 불렀죠. 민국당. 예,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주류가 되죠. 예.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구파가 되는 거예요, 이 주류가. 구파. 예. 여기에 뭐냐, 자유당이 만들어질 때, 원외 자유당이 만들어질 때, 네. 뛰쳐나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나중에. 예, 했던 무소속 계통. 여기에 뭐냐면 흥사당 알죠? 안창호 선생. 바로 다른 말로 흔히 말해서 서북 계통이라고 그러죠. 평안도 계통. 네. 예, 바로 이승만하고 대립하던 쪽 아니에요. 흥사당 계통과 가톨릭 세력. 근데 요쪽 바로 쉽게 말해서 이제 신파적인 경향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일제 관료 출신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했냐면 한민당 지금 민주국민당 쪽은 주류잖아요. 이게 네. 구파죠. 예. 근데 무소속이 있었죠. 그 말고 그 다음에는 흥사당과 가톨릭과 일제 관료 출신 이쪽이 주로 신파 쪽이에요. 예.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지개 정당이에요. 와, 네. 진짜 복잡하네요. 예. 근데 뭐냐면 이 신파는 구파가 자유당과 야합해서 전국을 끌어간다 표현합니다. 근데 자유당이 어쨌든 그 선거 기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구파는 장면 같은 사람들, 근데 일제 때 관료가 많잖아요. 신파에는. 네. 또 가톨릭 출신들의 친일도 있고 하니까 구파는 신파의 친일파가 많다라고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1960년 당시까지 일제잔재 4.19 지나서도 달라붙네요. 예. 예, 그래서 김창수 선생 같은 분들이 왜 허정 가도 내각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친일파 청산을 얘기를 하게 네, 됐죠. 친일 관료들 다 축출하는 게 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또 이게 뭐냐면 좀 근데 정치적으로 좀 근데 뭐냐 오히려 구파보다 신파가 좀 나았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심판은 장면으로 대표되잖아요. 가톨릭계잖아요. 네. 가톨릭계에 있어서 뭐냐면 신임 임명사유도 실린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 일제말 군수 지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원내 자유당에 있었던 사람, 그 원내는 이승만 쪽이고 원내 자유당 아시죠? 네, 그 다르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네네. 분명히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네네. 했죠. 그러다 나중에 이승만에서 완전 그죠? 네, 이름을 당 빼앗기게 이름을 되는 빼앗긴 거죠. 정당. 예, 예, 이름을 빼앗기게 되죠. 예, 이쪽들 그다음 흥사단.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철승 같은 소장파. 예. 들은 자유당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들 상당히 경제에 대해서 밝았어요. 아마도 좀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 익숙한 세대라고 할까요?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구파 경우는 윤보선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은 바로 이제 정통 한국민주당, 그다음에 민주국민당. 쉽게 말하면 지주자본가 정작 아시죠? 이쪽 후신이에요. 그 이들은 뭐죠? 과거에 해방 전국에서 바로 이승만과 손을 잡았던 주축 세력들이잖아요. 네. 이 구파들은 굉장히 자유당에서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심지어는 뭐냐면 이 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냐면 자유당과 제휴도 하려고 하고 합당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 이들이 나중에 갈립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바로 심파가 민주당이고 구파도 민주당 맞지만 61년도 들어서게 되면 이제 구파는 나중에 뛰쳐나가요. 네. 또 알아둬야 될 사람이 김도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 이제 구파입니다. 이쪽이 바로 신민당으로 뛰쳐나갑니다. 예, 네. 이렇게 됩니다. 참 철학 없고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구성원들 참 깨끗한 사람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깝깝해요. 깎아요. 예, 그러니까 밀어는 줘야 되는데 출신 선거를 보면 그러니까 자유당을 비판할 때 보면 그런대로 심파가 좀 낮다 싶은데 근데 친일의 역사는 보면, 얼마 예. 오래되지 않았죠. 다 그러니까요.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또 깝깝한 도덕성이 치명적인 게 있고 구파는 윤보선은 친일을 어쨌든 안 했어요. 그 집안은 또 친일파가 많지만 예.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는 또 뭐냐면 자유당한테 야합을 한단 말이죠. 이런 소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 굉장히 깝깝했겠어요. 진짜 깝깝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던 선거 결과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명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데 이제 지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파와 구파의 경쟁이 시작되었겠죠. 예,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대통령은 이제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이제 뽑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윤보선이 됐어요. 근데 사실 뭐냐면 2위는 김창수 선생이 됐어요. 20몇 표로. 아까워요. 아니 차이는 커요. 표 차이는. 아니 그래도 김창숙 선생님이 워낙 예,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라. 왜냐하면 예. 그래도 뭐냐면 골수 보수는 안 된다. 윤보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김창수 선생 민분이 소수집에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미 민주당 심판은 대통령 구파에게 주겠다. 그다음에 그러나 국무총리 우리가 하겠다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대통령이 구파가 된 셈이잖아요. 네. 자, 이러면 뭐냐면 총리의 경우에는 민의원에서 뽑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명하는 거죠. 일종의 노미네이트라고 하는 것. 예. 근데 여기서 구파가 걸었던 김도연이가 회심의 카드였는데 욕심 무척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지명했는데 표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구파가 실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심파에게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장면이 2차에서 지명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인준 통과선 커트라인으로 통과돼요. 거의. 근데 어찌됐건 아슬아슬하게 통과돼서 결과적으로는 1960년 8월 29일 대통령 윤보선 구파죠. 그다음에 네. 총리 장면 심파 이렇게 하는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됩니다. 예. 뭐 참고로 그렇지만 이 9개월 동안에 내각 책임제에서 가장 단점이 뭐냐면 이제 그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각 해산 같은 거. 네네. 그래서 여러 차례 해서 총 9개월 동안 4차의 개각이 있었다는 것하고 근데 61년도 들어가면 구파는 신민당으로 분당된다는 것은 일단 그냥 하나의 상식으로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1961년 2월에 김도연이 예. 이끄는 신민당으로 네. 분당이 된다. 자, 저희가 장면 정권하면 항상 따라붙는 그 수식어 중에 하나가 허약했다라는 네. 표현인데요. 허약, 무능. 예. 예. 그러면 아무 일도 못했나요? 그것은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또 한번 다룰 텐데요. 네. 그거는 원료 쿠데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당장에 무너지죠. 예, 그래서 우선 우리가 흔히 말 4.19 혁명 이후에 이제 혁명 입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혁명 입법을 제정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그죠? 네. 풀풀 민주주의를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처음으로 평화통일론이 공식 채택됩니다. 아. 예.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이런 말을 쓰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평화통일론. 예, 공식화되는 거죠. 집권 정당이었어. 그다음에 뭐냐면 경제제일주의 해서 국토개발사업 하여튼 경제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전 이승만 정권 때 통일론은 북진통일이었죠. 예, 거기서 이제 명칭 자체가 일단 바뀐 겁니다. 평화통일로. 그렇죠. 묵진통일은 다른 말 무력통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 총선거에서 평화통일로 가자. 이승만은 남북한 총선거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컷만 해라. 그렇죠. 우린 됐고. 예. 우린 자체선거 하겠다 하지만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하면 전진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9개월 단명 정권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축산 조봉감이 평화통일론 이야기에다 채용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쿠야.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들인데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초미의 관심사는 부정선거라든지 그죠? 또는 발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겠죠. 네. 예, 이것들이 뭐냐면 이제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쉽게 말하자면 혁명 입법이라는 것이 불붙기 시작해요. 물론 장면 정권이 불붙였다기보단 대중들의 분노가 이제 불을 붙이게 되고 그래서 장면 정권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시대적 요구였죠. 네, 시대 요구. 정확히 시대 요구를 네. 따라간다. 그것도 그렇죠. 중요하죠. 네. 1960년 10월 8일 이른바 6대 사건 판결, 그러니까 부정선거 책임자 이런 사람 판결에 대한 분노에서 대중들이 끌어오르면서 혁명 입법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미 최인규 같은 사람들은 허정 과도 정부에서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소급 입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소급 입법. 예. 재형 법정주의에 따르자면 그죠? 한번 끝나면 또 그렇죠. 한번 두 번 재판할 수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돼요. 문제는 왜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어요. 법리상으로. 허정 과도 정부가 있을 때 이미 3.15 부정선거 관련자하고 부정축제자들을 재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재판하고 있는 과정인데 뭐냐면 개헌이 됐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반혁명 분자를 다룰 수 있는 정부통령 선거법 이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내각 책임자로 가면서. 그러네요. 완전 판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면소를 해야 하는 판결, 면소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기이한 주장이 법 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왜냐, 특히 판사들이 자유당 패거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법리적인 걸 들고 나오면서 비호하는 겁니다. 또 실제 법리적으로도 또 그런 혼선이 있죠. 근거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권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빌미로 해서 부정선거나 발포 주범들에게 어처구니 없이 이제 가벼운 형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소위법 제정으로 가면서 혁명 입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 그죠? 네. 그 발포, 책임자, 를 붙잡아 구속했잖아요. 네. 해서 뭐냐면 7월 5일부터 혁명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되었는데 여기서 크게 보면 부정선거 관리 사건, 네,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리 사건이 있고, 그죠? 부정선거가 있고. 그때 부정선거 지령 있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자금 사건, 정치 깡패 유주강 이정재, 발포 명령 사건, 그다음에 장면 부통령 기억나시죠? 네. 저격 사건이 있었죠. 전성천의 사람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구형은 괜찮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 내무부 장관 부정선거 실무 총책이라고 할까요? 최인규. 예, 그렇죠. 네. 내무부 장관 이성우, 전 치안국장 이강학, 예, 그다음에 전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장 한희석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혁명재판에 회부되었단 말이에요. 네네. 되었는데 뭐냐면 사건별로 대체로 사형 선고 또는 사형 구형이 이루어졌어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구형은 나름대로 타당했는데 실장님, 예, 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혁명재판은 혁명재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워낙 중요하고요. 예, 죄진자에 대한 정의의 관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 혁명 재판에 관련된 얘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공소시효 없어야 된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굉장히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갑니다. 네. 실장님 저희 다음 주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